올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코스닥 시장에 큰 변혁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이 코스닥 순위들이 시총 1, 2위는 여전히 1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3, 4, 5 이쪽이 다 지금 싹 어디로 가냐면 코스피로 이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나왔던 약 이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돼서 넘어가죠. 그리고 또 LNF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 포스코 DX 있던 것도 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나왔던 시총을 차지했던 종목들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HLB도 간다, 코스닥에 못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러면 시총에 뭐 30조 10조 때 있던 이런 종목들이 3, 4, 5가 사라지게 되면서 시총의 기준이 한 30조가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바로 다이렉트로 알테오젠 정도가 올라오게 되면서 한 시총 5조 정도쯤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약간 좀 텅 비어있는 느낌이죠. 텅 비어있는 쪽에서 총 코스닥 시가총액들은 많이 위축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 그런 때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의 왕자는 작년에는 에코프로였는데 자, 올해는 내가 한번 힘내보겠네. 내가 한번 그 자리를 도전해보겠네.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나 섹터가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올 한 해 한번 시장을 좀 리드하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듯이 그냥 뭐 시총 500억짜리가 5천억 갔다고 그래서 하나 템버가 됐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은 저희가 매매하기가 좀 힘듭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있게 되면 당연히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총이 한 5천억대에서 1조쯤 되는 종목들이 그게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아서 쭉 하고 들어가서 아마 시총이 한 5조에서 10조 사이까지 쭉 들어온다. 그러면 그게 템버거의 또 조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이의 흐름들이 올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거를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게 되면 올해 관건은 그겁니다. 어느 정도 좀 알려진 기업이고 덩치가 있는데 이게 뭔가 어떤 모멘텀을 받아서 그 자리까지 쭉 돌아갈 수 있는 회사의 변화가 뭘까라고 보게 되면 일단 지금 현재 트렌드로 맡고 있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도가 AI죠. 예, AI 쪽에서 계속 움직일 겁니다. 그럼 AI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AI가 만약에 기침만 해도 종목들 우르르 흔들릴 거고 AI가 기지개 좀 필까 일어날까 그렇게 되면 관련 종목들도 발짝발짝 일어날 거고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AI와 결부되는 플러스 알파 이런 종목들 그러면은 첫 번째 하드웨어가 있을 거고 소프트웨어가 있을 겁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 아시듯이 한국은 그나마 AI가 커지면서 나오는 빅테크 기업 아니면 해당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들어가는 AI 칩이 있을 거고 거기 들어가는 HBM 메모리 쪽의 반도체들이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그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아보는 거. 그게 아마 하드웨어 쪽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듯이 한국에 그럴 경쟁력이 있는 회사 없어 라고 치부될 게 아니라 그럴 만한 경쟁력을 갖추고 저희가 몰랐지만 해외 쪽과 협업해서 아니면 빅테크 기업들과 협업해서 QA 확대를 단순히 내수가 아니라 해외까지 열어나기 시작하면서 뭔가 확 확장시키는 변화가 나왔을 때 그걸 또 시장은 땡겨오면서 성장주의 기본적인 모습들을 갖춰준다. 그럼 이런 것들도 바로 뭐 5천억에서 1조 사이가 갑자기 뭐 2조, 3조, 뭐 5조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면 그게 템버거의 조건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됩니다. 근데 그 섹터들 이거 한번 또 체크해 보시면서 가능성 있는 업체들은 지금 또 계속 탐구해보고 거기다가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은 진입해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반도체 쪽을 사겠다라는 논리로 크게 봐도 되겠죠. 네, 그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내가 주식을 그렇게 아직 줄이는 입장인데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래도 다 있다는 쪽으로 반증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마음이 여기서 반도체 ETF 쪽에서도 막 자금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딱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안 좋을 때 샀다가 좋아지기 시작하게 되면서 나오는 이런 사이클과 관련된 쪽의 변화들을 느끼게 되면 이제 작년에 그렇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재고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막 이런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우리 감산하겠어요. 라고 하다 보니까 감산을 떡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줄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과 수요 쪽에서 공급이 줄게 되면은 수요는 이게 약간 위축됐다가도 잠깐만 이거 공급이 줄었는데 이거 지금에서 사는 거 아니야? 하고 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와서 가격이 정상적으로 올라갔다. 근데 거기다가 IT 경기가 조금 살아날 분위기가 보인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감산했던 거 좀 풀어야지라고 하게 되면 점점점 풀면서 이게 다시 이제 P도 올라간 것만큼 Q도 이제 서서히 좀 풀어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 바닥으로 갔던 경기가 P도 가격도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고 수요라고 하는 Q도 살아나면서 우와 이제 좋은 시기가 올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 ETF에 이렇게 투자자들의 자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살짝 조금 뭔가가 좀 그래요. 그래서 조금 비틀비틀한 현상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큰 그림상은 이상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가만히 있는데 삼성전자 때문에 얻어맞고 있는 이런 현상 조금 짜증나긴 하겠지만 업황을 바라보다가 이어지는 어떤 단기 조정권들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일단 업황의 큰 그림은 이상이 없다라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타이밍들 잘 조절해서 한번 보셔야 되겠죠. 선수금을 받았다라고 보면서 그러니까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입장 쪽에서는 이거 해줄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일단 예전부터 이제 독점적인 관계고 거기다가 SK하이닉스가 약간 업황에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일단 돈 주면서까지도 우리랑 관계를 끈끈이 가져가자라는 쪽들은 당연히 좋은 소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벌써 올해는 물량 완판이라고 합니다. HBM 쪽은요. 네, 그럴 정도로 업황은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얘기로 나오는 거는 내년 중반까지도 물량은 거의 확정적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일단 거의 앞으로 보여준 그리고 또 앞으로 보여줄 거에 대한 흐름들은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변화가 되는 게 선수금 받은 거를 재무적인 처리를 해서 실적에 반영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SK하이닉스 1월 말에 발표될 4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일시적인 거긴 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실적의 반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걸 가지고 지금 SK하이닉스 4분기 실적은 삼성전자와 거의 비슷하게 위축될 거는 아직까지 빠르게 벗어나지 못할 거는 보여지고 있는데 혹시나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4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천억대 적자를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효과 때문에 오히려 약간 흑자 기조로 턴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SK하이닉스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부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 나오는 얘기 예상보다 빠른 가동률 회복 이거는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업황들이 턴해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동률까지 올라가서 Q도 올라가는 P와 Q의 좋은 회복들이 들어가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본적 지출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이거는 너무 앞서간 얘기죠. 지금 현재 투자를 계속 여전히 반도체 쪽은 투자를 멈추면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먹거리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 증가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자본적 지출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KPX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이쪽입니다. 그런데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작년부터 했던 게 KPX 컷을 했습니다. 그게 한 50% 정도. 그래서 아마 예전만큼은 투자를 안 하면서 집중하는 쪽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뭐 HBM이나 이런 필요한 쪽, 뭐 선단공정, 미세화 쪽 예전만큼은 많이 줄었지만 그런 쪽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에서 이 자본적 지출 증가를 우려할 상황은 지금은 아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조금 앞서서 생각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 쪽에서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지금 이런 리포트 보시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 나오는 거 가지고 이게 다 벌써 반영돼야 될 거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주식 너무 미세하게 돼서 앞을 못 봅니다. 큰 그림을 잡아가야 되는데 큰 그림 쪽은 내가 어느 정도 확립이 안 된 상황에서 작은 거 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를 약간 좀 흔들게 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큰 그림이 맞다. 근데 그 그림 상황에서 약간 좀 위축된 요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주가 아니라 큰 그림이 맞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잡아가는 게 먼저지 작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 있어요. 어차피 업황은 회복돼서 이제 가장 안 좋은 시점을 떠나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무지 팔았어요. 그럼 제 입장으로는 그러면서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한 3%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 가는 듯하다가 밀려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 요게 작은 그림이냐 아니면 업황이 회복되는 게 큰 그림이냐
요거에 대한 판단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는 포인트를 큰 그림에 맞춘다. 어차피 업황 회복해서 턴한다. 메모리 업황 턴하고 거기다가 AI를 통해서 HBM이라는 또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가 가세되기 시작한다. 라고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이럴 때는 그러면 거기서 단순하게 쭉 가던 게 밀려가기 시작한다. 이걸 조정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큰 그림이 맞다고 하게 되면 트렌드가 맞는데 거기서 나오는 조정. 이게 손절일까요? 조정시 매수일까요? 예, 조정시 매수 쪽으로 봐야 되겠죠. 큰 그림이 변함이 없다고 하게 되면요. 그런 쪽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이제 업황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시작해서 V자식으로 쫙 하고 가느냐 아니면 업황이 이렇게 돌아가다가 약간 출렁 이러면서 가느냐 이거는 이제 변수가 되겠죠. 방향성은 맞다고 하더라도 방향성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위축과 수축이 조금 더 보여주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나온다. 이건 또 바뀌는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체크하면서 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큰 그림상은 턴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포트에서 나오는 내용들과 현실과의 괴리감이 많이 보이는 게 이런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솔직히 이번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실망스럽고 안 좋습니다. 아니 3조 8천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2조 8천억이 나왔습니다. 이게 잘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상향시켰다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이제 범프한 과정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조금 자세한 고민 없이 일단은 큰 방향만 맞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가자라고 베팅을 외치는 것 같은데 저희처럼 이제 트레이더 입장 쪽으로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것처럼 그러면 중간중간에 실적 발표가 됩니다. 예상보다 못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 조정을 받겠죠. 그러면 무조건 가자가 아니라 그런 때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전략을 짤 것인가는 저희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물론 장밋빛 전반만 보면서 계속 하게 됐으면 대응하고 그거에 따라서 뭐 저점 매수 아니면 추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니 뭐 저희가 돈을 땅 파고 나옵니까? 벌써 지금 다 물려 이미 저 삼성전자 9만 전자 8만 전자에서 다 물렸던 상황 쪽에서 고생하고 있는 입장 쪽에서 그걸 가지고 추매를 할 수 있는 근거나 아니면 좀 다독일 수 있는 변화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무조건 목표가 무슨 그냥 경쟁하듯이 뭐 9만 5천 원, 뭐 10만 5천 원 막 이런 식으로 불러놓고 그냥 몰라 그냥 장기적으로 좋으니까라고만 보는 리포트는 조금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세세한 것들도 따져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번 실적은 안 좋은 거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안 좋은 게 이제 앞으로 좋은 불쏘시개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찾아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부터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계속 이제 잠정 실적 나오고 IR 할 겁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실적은 지난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는 않겠죠. 근데 하지만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이건 팩트고요. 거기서 이제 그럼 좋아지기 시작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이제 근거가 맞아지느냐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럼 중요한 거는 일단 반도체 가격. 보통 디램 가격의 흐름을 봤을 때 아니 이렇게 디램 뭐 사기가도 있고 팔기가도 있고 아직까지는 DDR4 있는데 DDR5를 봐야 되나 어지러우시죠. 그럴 때는 DXI라고 하는 그러니까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보여주는 하나로 공식화된 그런 지수를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는 증권사 리포트 쪽에서는 이런 거는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매주 업데이트 되는 게 많더라고요. 엠모 증권사 같은 경우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꾸준히 확장세로 나가야 되겠죠. 그렇고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메이커들, 이 IDC라고 하는 종합 메이커들이 얘기하는 우리 감산을 풀겠습니다. 가동률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마 정확하게 숫자를 보여주진 않을 거예요. 그런 뉘앙스들이 확인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황은 회복되는데 나이키식으로 쫙 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V자로 업황에 나오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미국은 경기가 침체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저 바닥에서 못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이게 미국은 연착륙이 나오고 또 중국도 일단 살아나는 게 보이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줘야 가장 좋은 경기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안 되게 되면 수요에 대한 기반들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저희가 쫙 하고 나이키가 쫙 가는 게 아니라 나이키의 꼬리가 이제 막 이렇게 비틀비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꾸불꾸불꾸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수요가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그냥 가즈아가 아니라 가즈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수요에 대한 회복들이 꾸준히 받쳐주는지에 대한 흐름들, 여기서 뭘로 봅니까? 수출 동향도 봐야 되겠죠. 반도체 수출 동향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지난 10월 달부터 턴한 것들 이제 계속 흐름들이 양호하게 가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10일, 20일 월말 이렇게 해서 이 10일 단위 쪽의 데이터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총 어차피 밀어내가 좀 10일, 20일이 부진해도 월말에 쫙 들어가게 되면 크게 데이터가 안 바뀌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데이터는 월별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것까지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쪽에서 변화가 저희가 생각하는 기초적으로 큰 이상이 없는지, 근데 약간 정체가 되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난달 대비해서 약간 위축되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일단 업황 회복되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수요가 단기적으로 못 받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하면서, 그럼 주가는 당연히 조정을 받겠죠. 그런 거에 대한 변화도 생각하면서 너무 가지아만 놓치면 안 되고요. 가지아 중간에서 잠깐 쉬지아 이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도 같이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화두 중에 하나가 AI. 이러다 보니까 AI가 중요하게 어떤 역할을 한다는 쪽에서 지금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즉 저희 앞으로 핸드폰,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노트북, 뭐 태블릿 아니면 가정기기, 이제 모든 IT 기기들이나 저희 가정까지가 다 이제 AI가 작동해서 다 모든 게 이제 내가 퇴근해서 딱 들어온다. 그러면 착 저만 봅니다. 그리고 또 핸드폰은 뭘 누르고 뭐 할 때마다 이 안에 들어가는 AI가 이제 다 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가지고 저에 맞는 데이터가 원하게 되면 보여줄 걸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제 앞으로 펼쳐질 앞으로의 미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제일 더 커지고 있고, 엔비디아에서는 뭐 이거 커지는 거는 매년 거의 막 두 자릿수 이상은 계속 커질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자기 AI 시장이 커지는 거의 근거 중에 하나가 이런 쪽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또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드디어 599달러부터 799달러까지 이렇게 쭉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표현은 가정용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뭡니까? 가정용이 뭡니까? 퍼스널을 왜 가정용이 그렇게 번역을 해서 나오더라고요. 가정용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보게 되면 온디바이스 AI 쪽에 적합한 우리 GPU가 세 종이 이번에 탄생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정용이라고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런 쪽에서 RTS 이제 4060, 70, 80 이런 식으로 3종 끝에 슈퍼까지 붙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RTX 4060 이런 슈퍼까지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 요게 저희가 보통 예전에 PC 할 때 보면 게임 좀 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지포스란 것과 라데온은 차이가 무척 크겠죠. 지포스는 엔비디아 겁니다. 라데온은 AMD 겁니다. 그래서 같은 성능이라고 하더라도 이 방이면 좀 간지가 있지 무슨 그 라데온을 쓰니, 그러면서 지포스를 많이 썼던, 그리고 가격도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 쪽에서 이게 RX 계열이니까 엔비디아 쪽에서 지금까지 뭐 30 시리즈 쪽보다는 레벨을 확 시켜서 우리 이제 GPU가 이제 여러분의 AI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AI의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라는 쪽이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또 퀄컴에서도 나왔죠. 핸드폰에 들어가는 RX 까먹었습니다. RX 시리즈 중에서 또 이제 스냅드래곤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우리도 스마트폰에 두뇌라고 하는 AP가 이제 AI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온디바이스 AI는 또 하나의 주축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거기 같이 들어가는 메모리도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고, 또 플러스 알파, 이게 그러면은 이번부터 갤럭시 S24도 CS2024에서 이제 이거 우리 AI가 되는 스마트폰이다 짜잔 하고 보여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되는 뭐 통번역, 솔직히 번역은 여행 가지 않는 이상, 또 내가 외국인 친구가 있지 않은 이상 통번역 쓸 일이 많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통번역 쓸 게 저 다 hearing 돼요. no problem. 그냥 뭐 CNBC 볼 때 이렇게 보면 들으면서 보는 뭐 이런 정도, 이런 것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그런 거를 몇 가지 떠나서 직접적으로 뭐 통번역, 문서 작성 이런 쪽에서도 이제 아주 기초적인 AI가 작용을 할 텐데, 이게 시작으로 해서 점점 더 레벨업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들어가는 메모리도 당연히 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관점 쪽에서 또 Q도 확대가 되고 야, 나 지금까지 갤럭시 노트 20 쓰고 있었는데 갤럭시 S24 바꿔야 되나? 야, AI랬는데 바꿔. 또 사람들의 교체 심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수요도 확 증가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시장에서 얘기하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라고 해서 뭐 제주 반도체부터 나오는 몇 가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걸 해서가 아니라 워낙 그때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주가가 올리는 모멘텀으로 작용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XL 관련주가 바로 이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오른 주가 매매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온디바이스 AI라고 그러면서 이번에 여기저기서 추천 많이 했고 내가 그걸 추천했으니까 주가가 뭐 100% 올랐다. 나 주식 좀 치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뭐 그런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그거보다 핵심을 보셔야 되겠죠. 네, 그거는 아마 반도체 쪽에서 하나를 가져오면서 영향을 끼치면서 나오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또 오해가 있는 게 모 기업 같은 경우는 분명히 CXL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먼 처음에 삼성전자가 꺼내와서 삼성전자가 하겠다라고 자꾸 SK하이닉스보다 이쪽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막 또 차별화를 가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많이 주가 급등했던 한 2배 이상 난 종목 중에 하나가 엔모 회사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향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꺼내왔는데 왜 거기다 갖다 붙여서 주가가 올라갑니까? 이런 영향도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이 일단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쪽이 맞나 보다 그냥 달리는 거죠. 그런 쪽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있다라고 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건 그냥 트레이더의 영역입니다. 그냥 종목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매매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붙어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핵심은 그런 거에 보다는 어떤 온디바이스 AI가 펼쳐지는 환경과 그로 인해서 바뀌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봤었을 때 그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보는 온디바이스 AI의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건 이쪽에 들어가서 같이 결부해서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얼만큼 또 영역을 창출해 줬을 때 같은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거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처음에 갤럭시 S24에 들어왔었을 때는 와 이것도 메모리가 늘어나고 이것도 부품 들어가고 막 하면서 약간 또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겠지만 좀 더 지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분명히 단가나 압력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냥 저희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하드웨어가 전부인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인 일들은 AI가 결합돼서 소프트웨어가 다 하거든요. 그럼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영역이 확장되고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삼성이나 아니면 또 나중에 또 모르죠. 애플도 아이폰 16 쪽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 소프트웨어가 탑재될 가능성은 좀 없지만 근데 혹시나 연결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영역을 넓혀간다. 이런 게 진짜 아닙니까? 하드웨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무궁무진하게 들어올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앞으로의 바뀌어질 Q를 가지고 끌어내려서 성장주의 진모습을 볼 쪽은 소프트웨어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포인트를 거기 맞추시면서 대응하는 게 더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한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도 보통 얘기하는 3년 주기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한 2015년, 16년도에 급등했던 그런 신라젠, 면역항암제, 그리고 또 줄기세포주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때 엄청나게 그때 또 헬릭스미스 뭐 이런 것들 이거 다 같이 움직였다가 쫙 하고 망했던 쪽. 예, 결론은 그랬습니다만 급하게 하락했던 이런 쪽들이 2015, 16년도에 나왔다가 쭉 밀렸고 그러다가 다시 좀 살아나란 쪽에서 나왔을 때가 코로나19 때 이때 진단키트 또 치료제 가지고 또 한번 쫙 달렸었죠. 그러다가 그때 다시 한번 또 쭉 밀리고 그러면 2020년, 19년도, 20년도 2015, 16 시작했었고 이때 시작했었고 이제 2023, 24 그러면 이것도 약간 사이클 상으로는 3년 정도 되는 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거기다 이제 금리 인하까지 딱 해준다. 그러면 그동안에 고생했었던 제약바이오 쪽에서 자금 부담을 파이낸싱을 제대로 못했던 쪽들이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아이고 이제 좀 뭔가 변화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고 또 들썩들썩할 수 있겠죠. 그런 기반이 마련된 게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 코너에서도 말씀드린 게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하드웨어도 좋지만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루닛이 어떤 회사입니까? AI 의료로 진단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소프트웨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만 낸다 그러면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루닛을 비롯해서 뭐 지금 국내에서 나오는 회사들 뭐 뷰노나 그리고 또 좀 더 확대하면 뭐 JLK, 딥노이드, 코얼라인 소프트 이런 회사들과 함께 AI가 결부돼서 보여주고 있는 약간 진단 쪽에 가까운 쪽이죠. 진단 쪽에 가까운 쪽이 있고 또 지금 한 축으로 가고 있는 쪽들이 하나가 AI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또 다른 변화가 이제 신약 개발.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 후보 물질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지구상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뭐 단백질만 조합한다고 해도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신약을 개발할 텐데 거기서 나오는 물질들을 지금까지는 연구 리포트를 받아보고 다 연구원들이 다 밤늦게까지 나 이번 퇴근 못해 그러면서 열심히 찾아보고 했던 이거를 AI가 드르륵 하고 해서 내가 만든 개발할 신약의 후보 물질을 딱 정해준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AI 쪽도 또 하나가 결부되는 게 같은 의료 안에서도 진단이 있을 수 있고 신약 개발과 관련된 쪽에서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앞으로 뭐가 있냐면은 AI가 어떤 쪽으로 가냐면은 임상시험 결과를 단축하게 됩니다. 임상시험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임상을 직접 해보면서 이 사람의 반응 봐야 될 것 같고 약효가 어떤지 봐야 될 것 같고 투약을 하지 않았던 대조군도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막 나오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들이 더 많이 들죠. AI가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쭉 들어오는 이런 여러 가지 섹터 쪽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변화가 하나씩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처음부터는 저희가 작년에 AI가 의료가 이런 식으로 진단 쪽에서 데이터를 AI가 활용을 해서 의사들의 노력과 가뜩이나 의사들 할 일 많을 텐데 그쪽을 도움을 주고 벌써 1차적으로 AI가 이분은 앞으로 뇌에 좀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여줬을 때 그때 의사가 진단을 하게 되면 의사가 하나씩 MRI, CT 다 찍어본 거 가지고 쭉 보면서 이거 눈이 뻑뻑한데 이러면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단축되고 정확도도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 쪽만 딱 가려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AI가 의료 쪽에서 작용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루닛에서 나오는 루닛스코프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서 영향을 끼치면서 주가에 대한 그것도 실적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포부는 멋있게 보여집니다. 게다가 세계 최고 의료 시장인 미국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캔서 문샷이라고 하는 또 미국의 프로그램 쪽에서 암을 정복하겠대요. 암으로 인해서 사망률을 확 꺾겠다. 50%인가요? 꺾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또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도 높은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이쪽에서 누가 나온다? 엔비디아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AI의 대명사 엔비디아가 뭘 한다고? 엔비디아가 벌써 아까 말씀드렸던 신약 후보 물질 개발하는 회사에 AI가 활용해서 나오는 회사 세 군데에 대해서 벌써 지분 투자가 들어갔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서 인셉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럴 수 있을 만한 스타트업 회사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들어간 회사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파로스아이 바이오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회사 뭐 신테카 바이오, 보로노이 이런 회사들도 다 같이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도 이쪽에 성과 나오게 되면 엔비디아가 봐주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쪽도 당연히 AI가 결부돼서 산업적인 성과를 낸다. 그리고 또 생산성을 높여준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봐야 될 중요한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모르겠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약 말씀드렸고 또 하나 뜨는 쪽 ADC. ADC 하면 레고캠 바이오. 이게 또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번에 얀센이죠. 그쪽과 성과를 냈다. 한 2조 2천억 기술 수출했다. 라는 쪽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많다 보니까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만 하더라도 꽤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ADC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약을 내가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치료해야 될 부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직접 가가지고 쭉 가서 거기다가 딱 약효를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경구약이라고 그러죠. 머리 아파 두통엔 펜제 뭐 이런 거 먹게 되면은 약효가 들어올 때까지 우리 회사의 약은 약효가 뛰어나기 때문에 먹자마자 30분 이내 그거는 좀 뭐 약효는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약효에 대해서 저희가 먹는 경구약은 약효가 다 위에서 강한 산 때문에 다 소멸되고요. 10%밖에 안 된대요. 직접적으로 약효가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경구약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런 ADC 기술이 발달되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래서 먹는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주사제 쪽으로 직접적으로 약효가 가서 정맥 타고 이렇게 자고 갔다가 거기서 해당되는 그쪽으로 가서 딱 거기서 탁 하고 쳐서 너 세포가 이상하네 일어나 딱 하던가 아니면 나쁜 세포가 있네 요거 활동 못하게 꽁꽁 묶어버려 뭐 이러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유도 미사일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가서 쭉 가가지고 거기서 딱 하는 이런 물질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좋은 물질을 개발해도 이거를 거기 가서 전달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물질인 ADC가 당연히 앞으로 주도가 될 것 같고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ADC 관련된 쪽에서 M&A나 또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경우가 다 합쳐서 벌써 3건이 시작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세인 거 맞구나 라고 하다 보니까 레고캠 바이오의 기대감과 몸값은 올라가는 건 사실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한번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모멘텀이 약간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주가는 처음에 반응했다가 점점 약간 좀 소멸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쪽들이 점점 또 JP모건 헬스케어 끝나면 당장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줄줄줄 소멸됐을 때 타이밍을 맞춰서 그런 때 내가는 게 낫지. 이거 엄청난 기술이고 이거 이제 기술 수출 2조 때 앞으로 다음 회사랑 또 계약하게 되면 뭐 조 단위로 계약할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한 빅픽처만 가져가다가 또 제약바이오 특성상 변동성 크고 대응 못해서 또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좀 비교적 저점이다 눌림목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들어가서 차라리 비교적 싸게 샀으니까 여기서 버텨봐도 돼 라고 하는 가격대에 들어가는 게 낫지. 그리고 좀 올라가게 되면 처음에 샀던 거 좀 줄였다가 다시 눌림목에 사야지 하고 눌림목 들어오는 거 보고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라는 쪽으로 제약바이오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은 솔직히 4분기는 대한민국 시장에서 기대를 별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4분기는 보통 저희가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일 잘했으니까 그냥 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그리고 좀 직원들 사기도 붙어주고 하지만 주주들은 아니 왜 그거 안 주고 그냥 가만히 뒀었으면 우리 배당 더 줄 수 있을 텐데 상충되는 문제는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뭐 실망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한국의 시장의 기업들은 약간 이런 경향들이 좀 있다. 그리고 또 연간으로 봤을 때 좀 부실이 발생했어요. 그 부실이 발생한 거 중간에 안 털고 4분기 때 터는 경향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낮다라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대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섹터 2개 전력기기 작년도 좋았고 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변압기 쪽이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HD 현대일렉트릭이 딱 시고가를 돌파하죠. 이런 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가치 투자 벌써 다 섹터 분석 학교에서 다뤘던 내용들이죠. 이쪽은 올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화장품 이것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가치 투자 여기서 또 섹터 분석 학교에서 다뤘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거기 가시게 되면은 나올 거고요. 이런 쪽도 이 두 가지 섹터들은 여전히 실적 모멘텀 작년도 좋았고 올해도 크게 안 꺾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도 성장주의 큰 축이고 이걸 가지고 변화를 이끌어 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회사 중에서 두 회사 가장 먼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움직였고 뒤를 따라서 두산 로보틱스가 따라가다가 두 가지 종목들이 일단 레인보우는 주도주가 두산한테 뺏겼다 싶어서 좀 주춤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부터 나올 거는 성과를 보여주는 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약간 좀 패시브 자금들, 그러니까 연기금 매수하고 갑자기 주가 시총이 커지다 보니까 어떤 MSCI나 코스피 200 들어가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MSCI 편입됐을 때 나올 수 있는 효과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왔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특정 시기에 나오는 문제죠. 제일 중요한 거는 성과를 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흐름들의 종목들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막연한 그림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약간 성장주의 개념들, 변동성이 크지만 좀 소외됐을 때 들어갔다가 올라가면 정리하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로봇 섹터 쪽도 그런 한 큰 흐름 쪽에서 보시면서 내가 할 때 너무
몰입해서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올라갔고 거기다가 어떤 트레이딩 관점적으로 지금은 딱딱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쪽으로 보시면서 로봇의 확장성은 당연히 앞으로 필요한 건 맞겠죠. 그런 걸 보여주는 회사 쪽으로 압축이 될 겁니다. 그게 더 수주받고 수주를 통해서 실적 성장이 진짜 눈으로 보이는 거 이런 게 올해는 더 많이 갈 겁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는 다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보통 얘기하는 매그니피컨트 7 이쪽의 종목들은 작년에 그렇게 한 번은 쫙 달렸지만 올해는 좀 조정 나왔다가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의 차이가 커질 겁니다. 그 중에 변화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급들 이쪽들이 훨씬 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것 같고 나머지 쪽들은 그를 쫓아가는 입장 쪽에서의 변화 아니면 올라갈 때는 좀 덜 올라가고 아니면 하락할 때는 제자리에 들어오든가 좀 정체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나올 것이다. 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여기서도 핵심 키워드는 AI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쪽이 잘 맞춰져서 그거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맞춰준 회사들은 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거고요. 못한 쪽들은 아마 제대로 반응을 못할 텐데 뭐 이제 대표적으로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전망은 별로 안 좋습니다만 AI가 한 뭐 WWDC 개발자회의에서 6월 달에 본격적인 애플의 독자적인 생성형 AI를 보여준다라든가 테슬라도 우리가 전기차 파는 회사인 줄 알아? 우리는 도조 시스템을 필두로 해서 이제 자율주행과 함께 뭔가 변화를 보는 우리도 AI 회사야 라는 쪽에 보여주는 어떤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은 그냥 어떤 폭발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는 약간 섹터별로 소분화해서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게 봅니다. 조선주 쪽은 당연히 이익의 규모가 커지는 원년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실적들도 같이 반영될 거고 조선주도 좋아 보이는데 시장의 관점은 그거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애써 플레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서도 좀 약간 외면받을 때 그리고 좀 정체돼 있을 때 소외됐을 때 들어갔다가 다시 고개 들을 때까지는 좀 보셔도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이 규모 특히 중국이 치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게 국내 조선사가 밀리는 게 아니라 굳이 안 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만약에 지금 내가 돈을 벌 기회가 지금 독은 또 2, 3년치가 다 차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뭘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보자. 중국 조선사가 가져갈 중국은 인건비 인력을 그대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 쪽으로도 그렇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또 대거 인력을 많이 쓰는 산업들은 계속 또 약간 드라이브를 거는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차이가 있는 게 거의 뭐 수익성이 안 남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수주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공격적인 수주가 나왔을 때 국내 조선사는 안 해요. 돈 안 되는데 뭐하러 해요? 지금 2, 3년 동안에 먹을 거리가 차 있는데 그러면 돈 되는 것만 할 겁니다. 그 돈 되는 것만 하는데도 중국은 그 정도 기술력이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랬을 때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 이거는 매수 기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벨업 때는 실적 흐름들 변화 보시고 또 하나는 앞으로 친환경에 맞게 엔진 쪽은 많이 바뀐다고 봐야 되겠죠. 성장을 끌어올 수 있다. 그러면 엔진 쪽입니다. 그래서 엔진 쪽의 변화 보시면서 주선 쪽에서도 특화된 엔진을 갖고 엔진 쪽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한 회사 이거는 체크하고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끝인데요? 그건 아니고요. 네, 작년에 제가 웅달 책방에서 얘기 드리면서 작년의 마무리, 올해에 대한 흐름들을 말씀드리면서 가장 키워드가 하나가 변동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전망들이 다 작년에 좋다 보니까 다 장밋빛 전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고요. 올해에도 기대가 이만큼 갔다가 실망도 있다가 기대가 다시 찼다가 실망도 있다가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의 출렁임은 클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제 뷰라고 보고 있게 되면은 딱 그렇습니다. 막 올라갈 때 너무 광분하지 마시고요. 막 하락한다고 해서 공포감 갖지 마십시오. 반대로 막 남들이 공포감 가졌을 때 사시고요. 남들이 막 희망적으로 막 또 좋은 얘기만 나왔을 때 파세요. 그게 오히려 올해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쭉 보셨다가 남들과 반대로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했을 때 나는 노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 이게 예전에 무슨 광고였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약간 시장의 심리를 좀 이용을 하면서 대응하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기억할 거는 올해는 변동성 이상입니다.